오늘도 마이크가 없구나. 네, 지난번에 뵀던 분들도 많고 해서 뭐 따로 제가 제 소개를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워낙 또 소개를 잘 해주셔서 오늘은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 두 번째 시간인데 정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의학에 너무나 큰 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저도 사실은 의사로 살면서 큰 변화를 사실은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오늘은 좀 제가 신경과 전문이다 보니까 그런 뇌와 관계된 과연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의 뇌, 인간의 마음 이런 영역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춰내기 전까지 세계의 신비는 나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것들이 알려지고 있어도 사실은 내가 직접 그것을 열어보고 보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나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마이크로바이옴은 그동안 관심을 안 가지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이런 강의들을 듣고 만약에 보시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새로 열려져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앞에 제가 제목에 붙였던 이 슬라이드인데 딱 보시면 되게 이쁘죠? 네. 그냥 딱 보시면 그냥 무지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2007년도에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하버드 대학에서 같이 시작이 된 브레인보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인은 우리가 흔히 뇌를 영어로 브레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뒤에 B자를 빼면 레인보우죠. 그래서 뇌를 레인보우, 무지개색으로 물들이자 하는 것이고, 여기에 물들인 각각의 세포는 신경세포입니다. 우리 뇌 안에 있는 해마라고 해서 기억을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에 있는 신경세포고, 그 하나하나의 신경세포를 서로 다른 색으로 염색을 하게 되면 각각의 신경세포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뇌의 전체, 신경의 전체 연결망을 한번 파헤쳐보자 해서 시작을 한 게 이게 2007년도 이제 브레인보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쪽의 용어들에 오미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오메 시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오믹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에 런칭이 된,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생물들의 전체 해서 오미라고 하는 표현을 뒤쪽에 붙여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브레인보우 프로젝트가 조금 더 발전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프로젝트가 바로 커넥톰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커넥션,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의 커넥션을 전체적으로 다 밝히자 하는 게 이제 커넥톰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이 되게 됐는데, 보시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의 14승계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인체 내에 살고, 무게로 따지면 약 1kg에서 2kg 가까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우리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은 서로의 연결망이 더 많습니다. 10의 15승계 정도 되는 그런 서로의 연결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훨씬 더 복잡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런 연결들이 뇌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두 개의 우주가 우리한테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미생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우주와 뇌라고 하는 새로운 우주. 그런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이제 어떤 건강과 관련된 아니면 그런 쪽의 생물학적인 논문들의 겉 브레인 엑시스라고 해서 뇌와 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계속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뇌와 장이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그 연결되어져 있는 이 축이 우리의 건강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지금 많이 연구되어져 있고 발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히포크라테스가 아주 오래전에 모든 질병이 장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장 건강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다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장 건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장에 사는 미생물들의 생태계, 겉 마이크로바이오타 에콜로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과 뇌가 이루는 하나의 축, 그 두 개의 축이 건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almost all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서 생기는 전신의 염증, 지성 질환과 연관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들이 장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장내에 사는 생태계, 그 생태계의 가장 핵심인 마이크로바이옴 또는 마이크로바이오타. 그다음에 이 개념들이 좀 더 진보해서 결국 인간은 이 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와 장,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아주 긴밀한 소통의 관계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장기나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gut brain axis라고 하는 장과 뇌와 장축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되고 있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마음의 질병이라고 하는 이런 불안이나 우울증, 자폐증, 뇌의 질환 아니면 마음의 병이라고 했던 많은 것들이 실제로 뇌와 장의 축의 문제가 관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또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장내에 사는 미생물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만을 위한 음식이 아니고 장 안에 사는 미생물들의 음식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사는 세균들이 달라지고 그 세균들이 만드는 많은 물질들이 실제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생리적인 현상 그리고 우리의 뇌의 활동, 마음의 변화 이런 것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뱃속 안에 있는 이 장이 제2의 뇌라는 얘기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건강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실 찾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배 안에 있는 장. 사실 뇌하고 장하고 꺼내보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뇌도 곱창처럼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여기 보면. 근데 뇌 다음으로 많은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뇌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뇌가 없고 척수가 없어도 장만 꺼내놔도 장은 저절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뇌 안에는 독립된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신경계통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 때문에 장이 제2의 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한 15일, 임신한 지 15일 된 쥐의 장을 이렇게 꺼내서 염색을 하면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다 신경망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의 장에 엄청나게 많은 신경망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잇고 있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뇌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보시면은 우리가 뇌의 활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뇌에서는 약 100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이 밝혀졌는데 장에서는 40종류 정도의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 우리가 도파민, 행복의 호르몬 아니면 파킨슨병이나 정신분열증에 중요한 연관이 있는 이런 도파민도 실제로 뇌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에서 50%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울증과 관계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95%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뇌에서 만들어지는 양보다. 그렇기 때문에 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뇌에서 세로토닌이 하는 역할과 동일한 역할이 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장은 너무나 많은 신경 세포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이런 많은 물질들이 실제로 우리의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런 은유를 이제 대중에게 확 퍼뜨리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이제 1998년도에 쓴 책입니다. 이게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책이고 이 책의 제목을 보면 그냥 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장의 상태가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개념들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지 않았죠. 이때보다 한 10년 이후에 진행이 되면서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얘기한 이런 세컨드 브레인의 개념을 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논문이 최근에 2014년도에 하나 발표된 논문이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의 뇌와 장을 연결시켜주는 신경계 중에 우리가 보통 자율신경계 중에서 부교감신경을 담당하는 가장 큰 신경을 미주신경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크고요. 이 미주신경이 뇌에서 이렇게 나와서
아래쪽으로 쭉 흘러가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내부 장기에 다 연결되는 이런 망을 만듭니다. 그리고 미주신경은 대부분 뇌에서 가는 신호보다는 내부 장기의 신호를 뇌 쪽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미주신경을 이쪽에서 딱 끊어버립니다. 예. 끊어버렸더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불안이나 공포에 대한 느낌들이 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실제로 내부에서 가는 신호를 차단해주면 우리의 내부 장기에서 가는 신호를 차단해주면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 너무 잘 알려져 있고요. 감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도 그렇게 다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험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논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흔히 영어에서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필링, 장의 느낌. 이걸 직관입니다. 우리가 직관을 그냥 거필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뱃속의 느낌을 믿어라. 그건 당신의 직관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장의 느낌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의존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장의 상태. 뭐 다들 우리가 그냥 살면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뱃속 불편하면 기분 나빠지고 되게 무드 이상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단순한 은유적 표현이 아니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여기 투자와 관계되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2016년도에 그 영국에서 시행된 이것도 논문인데 금융시장에서 집값이 AI를 이긴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배고픔, 고통, 심장 박동 등 신체 내부에서 오는 생리적 신호들을 감지하는 우리의 기전을 이제 내부 지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인테로셉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깥을 보는 걸 우리가 이제 외부 지각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느끼는 걸 내부 지각이라고 합니다. 그런 내부 지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감정과 마음에 대한 이론은 내부에서 시작되는 이런 우리의 신체에 기반한 그런 여러 가지 신호나 이런 것들이 감정과 느낌, 그 다음에 이성적인 판단,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세컨드 브레인이 발표될 때는 1998년도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서 책의 제목들이 이제 전혀 좀 다른 쪽으로 바뀌어가게 되죠. 여기 가장 보시면 브레인 메이커라고 하는 책인데 뇌를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그런 의미의 책입니다. 바로 장내에 사는 미생물들이 우리의 뇌의 발달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지금 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뇌와 관계된 패러다임이 아주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알려지게 되면서 논문들에 이런 제목들이 실립니다. Mind Altering Microorganism, 마음을 바꾸는 미생물,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미생물들이죠. 바로 뇌와 인간의 행동에 장내 미생물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다음에 멜랑콜릭 마이크로브, 멜랑콜리, 우울하다는 거죠. 우울증을 유발하는 미생물이 있다. 그럼 우울증도 전염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동물 실험이나 이런 걸로 다 입증이 된 그런 실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같은 우리의 마음의 병도 미생물과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생물을 약으로 쓸 수 있겠다. 사이코바이오틱스. 사이코는 마음이란 뜻이고요.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 있겠다. 마지막에 이 컬렉티브 언컨셔스. 언컨셔스는 무의식이지 않습니까? 집단 무의식. 바로 우리 장 안에 사는 미생물들이 우리의 무의식을 형성하는데 관여한다. 이런 식으로 개념들을 이게 제목 자체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과 관계돼서 뇌와 마음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보여주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분들은 이제 아일랜드에서 이 아일랜드의 정신과 의사분이십니다. 요거는 이제 이런 마이크로바이올로지 하시는 분인데 이 두 분들이 계속 이런 논문들을 내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분이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무의식과 관계된 이 논문에서 보면 사실은 장내에 사는 아까 제가 장 안에서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 안에 있는 신경세포에서. 그렇지만 그것 이외에 장내에 사는 미생물들도 다 신경전달 물질을 만듭니다. 여기 보면 현재까지 밝혀진 이런 미생물들은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뭐 가바라고 하는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시키는 호르몬, 세로토닌, 행복의 호르몬,
노에피네프린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쟁 반응, 도피 반응을 보일 때 확 올라가는 그런 거죠. 에피네프린. 그다음에 아세틸콜린과 같은 치매와 관계된 이런 중요한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을 사실은 장내 미생물들이 다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게 박테리아와 아케아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세균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효소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이런 세균들한테 그런 효소들의 기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정신과나 신경과나 어쨌든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약을 투여해서 치료한다라고 하면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미생물을 먹는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같은 치료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균을 먹는 건 유전자를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효소를 먹는 것과 같은 거니까 장점은 만약에 우리가 그런 균을 먹어서 내 뱃속에서 정착시켜서 계속 동일한 물질을 만들어내게 할 수 있다면 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시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장축의 개념에 최근에는 미생물을 포함시켜서 뇌와 장,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이 세 개가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고 서로 양쪽 방향으로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소통하는 방법이 미생물이 뇌로 소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나 이 BDNF라고 하는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했을 때 뇌의 기능이 좋아지는 걸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뇌의 인자가 BDNF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서로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의 기능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장에 있는 신경세포를 직접 자극하기도 하고 아니면 박테리아가 많은 대사산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장내의 면역계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뇌에 영향을 주는 방법. 그 다음에 뇌 자체도 우리의 장내 생태계에 변화를 줍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균 패턴 자체가 변합니다. 그런 것도 연구가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뇌 자체가 장내 사는 미생물들의 패턴을 변화시키는데 점액이나 이런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거나 장의 운동을 변화시키고 장의 운동이 빨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균들이 훨씬 더 빨리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장의 움직임의 속도나 이런 것들은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 살 것이냐와 되게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내의 투과성이나 면역계의 기능 이런 것들을 서로 양방향으로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소통의 길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신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사산물을 만들어서 그거 자체가 혈액으로 흡수되게 해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변화를 시켜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나 이런 면역 활성 물질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나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의 전구체의 대사에 관여를 해서 영향을 주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실제로 장내의 세균들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동물 실험에서 발표된 입증이 된 그런 결과들을 요약해서 여기 딱 정리를 해놓은 건데 우리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축의 활성도 자체를 기본적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HPA-X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인 이런 HDH나 콜티졸과 같은 것들의 기본적인 패턴을 변화시키고 이 뇌를 보호하는 데 관여된 뇌의 투과성이나 아니면 뇌 안에 있는 면역세포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마이크로글리아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런 세포의 활성도 자체도 변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신경계의 기능 신경세포가 생성되는 것, 여러 가지 신경의 연결망들의 변화나 신경 전달 물질 이런 데 다 관여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동물들의 행동까지 변화를 시키는데 불안, 인지기능, 그 다음에 사회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동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계속 지금 입증이 되어진 내용이고요. 현재까지. 이게 2016년도까지 나온 내용들을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주로 이제 마음의 질환은 그냥 뇌의 질환, 마음의 질환은 또 다른 영역, 의학의 영역보다는 정신과나 아니면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고 주 문제가 스트레스나 이런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장 그리고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의 생태계
그런 생태계의 변화를 저희가 이제 디스바이오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장내 세균총 이상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디스바이오시스가 다양한 형태로 뇌의 기능에 영향을 줘서 우리가 뇌의 질환이나 마음의 질환이라고 하는 많은 질환들, 이상행동이나 인지장애, 불안, 자폐증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게 되고, 장의 기본적인 이런 장에서 생기는 많은 질환들도 서로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장의 질환과 뇌의 질환이 같이 분리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뇌장 축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병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를 쭉 정리를 해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보통 장에서 생기는 병이죠. 이게 크로닌 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염증, 만성 자가면역성 염증성 질환인데, 크론병도 미생물들이 관여하고, 이거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 다음에 대장암 이런 것들의 영향, 장에 사니까 장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이제 장을 벗어나서 다른 많은 질환에도 영향을 주죠. 비만이나 당뇨하고도 연관되어져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전신의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위쪽으로 가게 되면 우울증이나 불안, 정신분열증, 자폐, 그 다음에 파킨슨병까지도 장내 미생물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